대법원 2024년 11월 21일 선고 2021-255-853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자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재보상법과 관련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이하 편의상 퇴직연금이라고만 한다. 퇴직연금 및 직무상 유족연금 등의 법적 성질과 형평의 이념 직무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된다.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 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상 유족연금은 재해보상, 손실전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급부이다. 이러한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직무상 유족연금은 사망 이후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상속 이후에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시간적,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 유족연금 지급으로 인한 사실상 이익을 누릴 수는 있으나 법률상 급부 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둘째,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강목 제2항 제3항 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직무상 유족연금은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권자가 된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그 수급권은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직원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사학연금법 소정의 수급권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 주체가 서로 상의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으로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전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까지 전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직무상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해당 유족연금을 공제한다면 그 상속인들은 실제로 손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한다. 이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셋째, 직무상 유족연금이 수급권자가 상속하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상속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과 아울러 해당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중첩 부분은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급부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전체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직무상 유족연금은 재해보상, 손실전부로서의 성격과 함께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을 곧바로 망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의 변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사회보장 법률이 수급권자의 생활보장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부의 중복성을 강조하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사학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하기 어렵다. 대법원으로서는 근본적,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 대상 규정의 해석, 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 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 상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1-308-030 판결 사건명 마일리지 지급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관계 법령이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고객이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고객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업자가 고객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두어 고객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을 다른 약관 조항 등 계약 전체의 내용,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이익의 내용과 그 사이의 균형,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갑 항공사 등이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 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자 마일리지 보유자인 을 등이 갑 항공사 등을 상대로 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위 법 제6조 제1항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2-238-633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 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병이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이후 갑이 을 회사와 피보험자를 병으로 하는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 증권에 병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운전자 보험 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 설계사에게 병의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병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어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갑이 보험 설계사에게 병의 직업 변경을 통지할 무렵
상해보험 계약에 관하여도 을 회사의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3-245-287 판결 사건명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 적격을 가진다. 교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자 2023-6248 결정 사건명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신청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 등 중재 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 판정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중재 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 해결 절차로서 중재 절차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의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 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 배타적 강제 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 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 중재법 제37조 제2항 국내 중재 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 중재법 제38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이하 뉴욕 협약이라 한다. 뉴욕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 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중재법 제39조 제1항 이와 같은 사적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 협약이 중재 판정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 실현을 위하여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 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 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 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 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 판정에 대하여 확정 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재 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후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 판정의 주문과 이후의 해석을 통해 중재 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 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 결정은 중재 판정의 주문과 이후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야 하고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 등 중재 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 판정의 내용을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은 중재 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 외국 중재 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 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외국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 결정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 결정은 그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 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 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 판정문에 터잡아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집행결정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 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 경제에 부합하고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에서 중재 판정의 집행 허가를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한 후에도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 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 기일이나 적어도 신문 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므로 청구 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정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에 계약상 피압류 채권액 및 그 피압류 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에 계약상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당사자가 중재 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 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중재 절차에 참여한 경우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중재 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의 거부 사유 중 하나로 중재 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 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 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이에 관한 이의 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서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중재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둘째, 또한 당사자가 중재 합의의 존재 및 중재 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중재 절차에 참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불이익한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에 불복하면서 중재 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셋째, 중재 판정부나 중재 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 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 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 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효한 중재 합의가 있었을 것을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으로 삼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 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우리 중재법 제17조 제2항 역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존재에 관한 이의 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 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한다. 5.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따라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판단 기준. 집행국 법령.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중재 판정이 불리하게 원형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상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중재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정의 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중재 판정의 사기적 편취를 이유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중재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 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 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집행국 법원이 당의 외국 중재 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 중재 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 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 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 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 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 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 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중재 판정을 취소, 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의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4-271825 판결 사건명 근저당권 말소. 원고가 피담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담보 채무 중 잔존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의 액수를 심리, 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원고가 피담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에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담보 채무 중 잔존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의 액수를 심리, 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